네 언니 수술 명단은 오늘부로 삭제됐어. 그리고 내 의사 면허도 끝이야. 캐나다 밴쿠버의 35살 천재. 흉부외과 의사 클로이 마틴은 임신한 언니의 폐이식 기회를 빼앗긴 채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온 의사 이태영이 그녀 앞을 막아섰죠. 이번에는 제가 당신 가족을 살리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14년 전 산불 현장에서 클로이가 건넸던 낡은 은색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성의 어머니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왜 클로이의 두 손을 붙잡고 오래 기다린 사람이라고 울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패율이 높은 환자에게 병원의 이름을 걸 수는 없어. 밴쿠버 센트럴 메디컬 센터의 이사장 리처드 콜린스가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병 너머 수술 준비실에서는 클로이의 언니 에마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죠. 임신 26주였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클로이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짚었습니다. 환자는 통계가 아닙니다. 에마는 아직 의식이 있고 치료 의지가 있어요. 제가 직접 수술팀을 꾸리겠습니다. 리처드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재라 불려도 병원은 내 실험실이 아니야. 바로 옆에는 클로이의 의붓오빠 라이언 마틴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재단의 재무 담당자였던 그는 클로이의 눈을 피하며 얇은 미소를 지었죠. 동생아, 현실을 받아들여. 에마에게 들어갈 비용이면 중환자 10명을 살릴 수 있어. 클로이는 라이언의 넥타이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폐 재생 특허가 문제겠지. 순간 라이언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실 서버에 누군가 접근했고 임상 자료 일부가 재단 산하 회사로 복사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리처드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나가. 언니를 두고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환자가 되겠군. 문이 열리자 병원 법무팀과 보안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내민 문서에는 클로이가 임상시험 환자의 동의 절차를 위반했고 그 결과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클로이는 캐나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원격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에요.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거다. 리처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내 면허는 정지된다. 유리병 너머 에마가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클로이는 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보안요원이 팔을 막았습니다. 에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클로이는 그 말을 알아봤습니다. 미안해.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클로이를 키운 사람도 에마였고 의과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가족의 산림농장 일부를 팔았던 사람도 에마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이제 자기 때문에 동생 인생이 무너진다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클로이는 보안요원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언니,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당신도 아기도 포기하지 않아. 리처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라도 갈 생각인가? 클로이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리처드의 입꼬리에는 조롱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연락하던 서울의 의사 말이야. 그 나라에서는 뭐든 빨리 한다지. 빨리 검사하고 빨리 수술하고 빨리 실패를 덮는다고 들었다. 클로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적어도 환자를 수익표에서 지우지는 않겠죠. 라이언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순간 가족 산림농장 지분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내 계좌도 동결될 거야. 그 농장은 어머니가 남긴 거야. 법적으로는 재단 담보야. 내가 병원 명예를 훼손하면 바로 매각할 수 있어. 클로이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찔러왔죠. 그녀는 12살 때부터 산림농장의 겨울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젖은 삼나무와 흙, 에마가 끓여주던 진한 커피 냄새였죠. 하지만 그 모든 기억보다 지금 산소 마스크 속에서 힘겹게 숨쉬는 언니의 얼굴이 더 선명했습니다. 가져가. 뭐라고? 농장도 지분도 다 가져가.
하지만 언니의 기록 원본은 내놔. 라이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자백이었죠. 클로이는 병실에서 쫓겨난 뒤 주차장 차가운 바닥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면허 정지 통보와 계좌 동결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한 통의 국제 전화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번호였습니다. 클로이 마틴 선생님입니까?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한강대병원 흉부외과 이태영입니다. 보내주신 에마 마틴 환자의 영상과 검사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클로이의 목이 굳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식 대기만 기다리면 산모가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모 집중치료와 태아 모니터링, 폐혈관 중재술, 필요하면 이식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요. 클로이는 자동차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얼마나 걸립니까? 도착 즉시 검사하면 이틀 안에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정밀 재평가 예약에만 12주가 필요했습니다. 클로이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저희를 돕는 겁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14년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산불 때 산악진료소에서 제 가슴을 열어 살려준 의대생을 기억합니다. 클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기와 불길, 무너진 목조 숙소, 갈비뼈에 박힌 금속 파편, 피투성이었던 한국인 청년이 떠올랐죠. 당시 클로이는 정식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 절개를 하고 자신의 은색 호루라기를 청년 손에 쥐어주며 깨어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설마 당신이 네. 그때 그 학생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갚겠습니다. 클로이는 그날 밤 에마의 퇴원 서류를 강제로 받아냈습니다. 리처드는 전원 승인을 미뤘고 라이언은 의료수송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남아있던 개인 연구비를 털고 차를 팔아 2장의 편도 항공권을 샀습니다. 병원 지하 출입구에서 에마를 휠체어에 태우는 순간 라이언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클로이는 언니의 담요를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돌아올 생각 없어. 내 특허는 이미 재단 소유야. 원본 알고리즘은 내 머릿속에 있어. 라이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의사가 널 이용하고 버리면 어쩔 건데? 클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처럼 가족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에마는 배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그냥 돌아가도 돼. 아이와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버리지 마. 클로이는 언니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내 인생은 언니가 살려준 거야.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비행기는 밤 11시에 이륙했습니다. 고도가 올라가자 에마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클로이는 승무원에게 산소통을 요청하고 좌석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언니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산림농장도 연구실도 의사 면허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클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11시간 뒤 인천공항 유리문이 열리자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마의 휠체어를 미는 클로이의 손은 얼어붙었고 낯선 안내방송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은 이태영이었습니다. 그는 클로이를 보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14년의 시간이 내려앉았죠. 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클로이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인사보다 먼저 에마의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구급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이동하면서 검사 예약을 모두 연결해뒀어요. 클로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중환자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구급차의 타자 태성은 영어로 에마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함께 봅니다. 오늘 심초음파와 폐혈관 조영검사, 산부인과 협진까지 끝낼 겁니다. 에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첫 상담만 석 달 뒤였어요. 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여권을 확인한 지 10분 만에 팔찌가 채워졌고 검사실과 중환자실 사이로 에마의 침대가 움직였습니다. 클로이는 의료진의 동선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공항 도착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12주 동안 받지 못했던 검사들이 한꺼번에 시작되고 있었죠. 그때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습니다. 병원 기획실장 백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태성에게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고위험 환자를 재단 승인 없이 받았어요? 응급 환자입니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유라는 클로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자가 면허 정지된 의사라던데요. 클로이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줬죠? 국제의료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좁아요. 태성이 유라의 서류를 접어 돌려줬습니다. 환자 앞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태성 씨는 늘 감정이 먼저네요. 14년 전 빚을 갚겠다고 병원까지 위험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유라는 일부러 클로이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의사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은 검사 결과로 합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 클로이에게 속삭였죠. 여기서도 당신이 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클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에마의 심전도 소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전 9시 폐혈관 조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성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폐동맥 압력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폐 조직 손상은 예상보다 적어요. 바로 이식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클로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중재술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당신이 보낸 폐 재생 프로토콜을 병행하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클로이는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신의 프로토콜을 실험적이라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전성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연구윤리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했어요. 오늘 오후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 만에요. 환자가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 말에 클로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에마의 치료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심의 자료에서 클로이의 알고리즘 일부가 표절 의혹 자료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유라가 회의실에서 파일을 띄웠습니다. 캐나다 재단이 이미 같은 기술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클로이 마틴 선생은 자기 기술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라이언이 제출한 특허 문서가 있었습니다. 접수일은 클로이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다음 날이었죠. 클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문서의 핵심 변수 하나가 틀렸습니다. 라이언은 내 연구를 훔쳤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죠.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에마의 오래된 의료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초기 모델을 언니의 검사 영상에 숨겨뒀어요. 연구실 서버가 해킹된 뒤부터 환자 영상의 메타데이터 안에 암호화해서 저장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클로이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번의 암호를 입력하자 원본 코드와 작성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재단 특허보다 2년 빨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태성은 미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긴급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라는 서류를 3개 덮었습니다. 자료 진위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확인은 이미 병원 보안팀이 하고 있어요. 태성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재술이 승인됐습니다. 시술은 저녁 8시에 시작됐죠. 클로이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의사로서 수백 번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가족을 밖에서 기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 뒤 태성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폐동맥 압력이 내려갔습니다. 아기 심박도 안정적이에요. 클로이는 벽을 짚었습니다. 살 수 있나요? 이제 싸울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새벽 태성의 부모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이정호는 작은 지방 소방서에서 퇴직한 구조대원이었고 어머니 김명자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병실 의자에서 웅크리고 자던 클로이에게 두꺼운 목도리를 둘러줬습니다. 밥부터 먹어요. 클로이가 당황해 영어로 인사하자 명자는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보온 통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소고기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에마 아기 엄마. 당신도 가족. 먹어야 지켜요. 클로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눈앞을 흐렸죠. 정호는 에마의 짐을 말없이 정리했고 태성은 클로이의 얼어붙은 손을 바라보다가 핫팩을 건넸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병원 근처라서 오가기 편합니다. 민폐가 될 수 없어요. 명자가 클로이의 손등을 가볍게 쳤습니다. 민폐 아니에요. 태성이 목숨 살린 사람, 우리한테 귀한 사람. 클로이는 은색 호루라기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그 물건을 알아본 듯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태성이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캐나다 여자 의사가 자기 목숨을 주어줬다고. 이름도 제대로 못 물어봤다고 14년을 후회했어요. 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 기다렸잖아. 명자는 클로이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제 혼자 아니에요. 클로이는 그제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성의 부모가 사는 작은 아파트는 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명자는 클로이를 따뜻한 방에 앉히고 에마가 먹을 수 있는 저염식 죽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밴쿠버의 넓은 저택과 달리 방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죠. 정호는 클로이의 큰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손님이 짐 드는 거 아닙니다. 클로이가 가방을 받으려 하자 그는 더 멀리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은 환자 살리는 데 써야죠. 명자는 식탁 위에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와 부드러운 달걀찜을 올렸습니다. 클로이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뜨거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밴쿠버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비 냄새가 떠올랐고 자신이 정말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이 밀려왔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클로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태성은 맞은편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합니까?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면허 문제도 해결할 겁니다. 그건 내 싸움이에요. 이제는 우리 싸움이기도 합니다. 태성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클로이는 그의 눈을 보다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는 혼자 버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마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태성은 이미 자동차 열쇠를 들고 있었죠. 명자는 보온병과 담요를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에마의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태아 심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모 상태가 더 나빠지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클로이는 유리창 너머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에마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나 여기 있어. 아기부터 살려줘. 클로이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살릴 거야. 그때 유라가 나타나 태성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더 이상 비용 보증을 못한대요. 외국인 환자 미납금이 너무 커졌어요. 태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증을 철회했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유라는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치료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명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돈이 얼마예요? 유라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감당할 돈이 아닙니다. 정호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팔면 됩니까? 태성이 놀라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 정호는 아들의 손을 치웠습니다.
너 살려준 사람 가족이라며. 사람이 먼저지 집이 먼저냐. 클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명자는 클로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족이면 같이 갚는 거예요. 클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에마의 병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클로이의 캐나다 계좌는 동결됐고 연구비도 끊겼죠. 태성의 부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안 클로이는 새벽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병원 근처 의료기기 조립 공장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폐 재활용 호흡기 부품을 조립하는 곳이었죠. 공장장은 외국인이며 의사 출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사든 의사든 여기서는 나사 하나 제대로 끼우는 사람이 최고야. 클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첫날부터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작은 금속 링을 끼우고 압력 밸브를 검사하는 작업은 단순해 보였지만 한 번 실수하면 전체 라인이 멈췄습니다. 공장 안에는 기계 기름과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클로이는 쉬는 시간마다 에마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밤에는 태성과 폐 재생 프로토콜을 수정했습니다. 태성이 그녀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다친 겁니까? 요리하다가요. 거짓말할 때 오른쪽 눈썹이 올라가는군요. 클로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해요.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당신 가족 집까지 잃게 할 수는 없어요. 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같이 해결합시다. 혼자 사라지듯 일하지 말고.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4년 전에도 당신은 말을 안 들었어요. 흉부에 파편이 박혔는데 걸어서 구조대를 찾겠다고 했죠. 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클로이의 손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에 닿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죠. 클로이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캐나다의 라이언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살고 있나? 무슨 일이야? 내 산림농장이 다음 달 경매에 넘어간다. 클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농장은 담보 대상이 아니야. 내가 병원에 손해를 입혔잖아. 리처드 이사장이 손실보전을 청구했어. 조작된 사고를 근거로. 법원은 서류를 보지 내 감정을 보지 않아. 라이언은 낮게 웃었습니다. 특허 양도서에 서명하면 농장은 지켜주지. 클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해. 그럼 에마 치료비도 막힐 거야. 한국 병원에 우리가 보낸 위험 통지서가 곧 도착할 테니까. 전화가 끊기자 태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통지서죠? 클로이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태성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했지만 유라가 이미 국제분쟁 위험을 이유로 치료 중단 보고서를 올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 회의에서 유라는 클로이의 면허 정지 사실과 캐나다 소송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를 계속 사용하면 우리 병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사고 기록은 조작됐습니다. 그걸 증명했나요? 원본 수술실 로그를 확보하면 됩니다.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캐나다 병원이 순순히 줄까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국제의료감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 걸리죠. 환자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요. 유라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회의는 치료 유지와 중단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때 에마의 담당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모두가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에마는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유량 산소 올리고 중재실 준비하세요. 클로이는 모니터를 보다가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투약 기록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폐혈관 확장제 용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누가 변경했죠? 담당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기획실 승인으로 비용 조정 지시가 내려왔어요. 클로이가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환자 약을 비용 때문에 줄였어요? 유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지침입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태성이 즉시 원래 용량으로 복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에마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됐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환자 진료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막을 권한은 없어요. 의료진 판단에 개입해 환자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감사실에 신고하겠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을 가진 적 없습니다.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클로이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온 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언니도 당신도 이 병원에서 버티지 못하게 할 거예요. 클로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당신이 아니에요. 언니가 숨을 못 쉬는 순간뿐이죠. 유라는 돌아섰지만 아기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클로이가 조립한 호흡 밸브 수십 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장 오재식은 사람들 앞에서 상자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외국에서 의사였다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 클로이는 밸브를 하나 집어들고 살폈습니다. 자신이 조립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각인 번호가 달랐죠. 이건 제 라인 제품이 아닙니다. 오재식은 소리쳤습니다. 핑계 대지 마. 내가 외국인이라 봐준 줄 알아?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클로이는 창고 기록을 요청했지만 오재식은 거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가 공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클로이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음을 깨달았죠. 유라는 병원 납품 계약을 미끼로 공장장에게 클로이를 해고하라고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오재식은 마지막 월급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량품 손해를 내 월급에서 깔 거야. 클로이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작업 기록을 노동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의 각인 번호는 제 작업대 기록과 다릅니다. 오재식이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성에게서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죠. 손 치우시오. 오재식이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사람 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클로이가 놀라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외국인이라 만만해 보였소? 내 가족 월급 떼먹고 손까지 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오재식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가족이면 데려가요.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정호는 바닥에 떨어진 밸브를 집어들었습니다. 구조대원 시절 장비 검수를 오래 했던 그는 각인 번호와 생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지난달 생산품이요. 클로이는 지난주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불량이 되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오재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클로이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미지급 급여 전액과 부당해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캐나다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 한 명이 몇 달 일해야 받을 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죠. 명자는 통장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손 다쳐가며 번 돈이야. 병원비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약도 사.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명자는 갈라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괜찮아. 가족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야. 그날 밤 클로이는 태성의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천재 의사라 불렸지만 한국에서는 부품 하나를 조립하며 생계를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병원에서 에마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는 안정됐지만 에마의 폐 기능은 다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주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이식인가요? 우선 폐혈관 재건술과 재생치료를 결합합니다. 성공하면 출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클로이는 수술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배정이 취소됐습니다.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단에서 외국인 무보험 환자에게 수술실을 내줄 수 없대요.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마련하겠습니다. 유라는 웃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요? 그 말에 명자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남의 땀을 비웃지 마. 유라는 명자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인생 망치는 외국인 편을 왜 드세요? 명자가 식탁 위 물컵을 유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들 인생은 내가 아니라 태성이가 정해. 그리고 클로이는 내가 함부로 부를 사람이 아니야. 유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캐나다에서 쫓겨난 의사잖아요. 정호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자존심 짓밟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유라는 태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수술 강행하면 당신 센터장 자리도 끝이에요. 태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버려야 지킬 수 있는 자리라면 필요 없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태성에게 직무정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태성과 부모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느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이 가족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클로이는 새벽 첫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 했습니다. 에마의 치료 기록과 남은 돈을 태성에게 맡기고 자신만 캐나다로 돌아가 누명을 해결할 생각이었죠. 현관문을 조용히 여는데 명자가 불을 켰습니다. 어디 가요? 클로이는 멈췄습니다. 캐나다에 가야 해요. 원본 기록을 가져오면 태성 선생님도 복직할 수 있어요. 혼자 가면 잡혀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명자는 클로이의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어디를 가? 어머니. 그 호칭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명자의 눈이 붉어졌죠. 다시 말해봐요. 클로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 더 피해를 줄 수 없어요. 명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클로이를 꼭 안았습니다. 피해 아니야. 사람이 사람 살리려는 게 왜 피해야. 정우와 태성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성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캐나다에 혼자 보낼 생각 없습니다. 당신은 직무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태성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병원 내부 감사팀에서 보낸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수술실 로그 원본이 삭제되기 전 자동 백업됐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사본을 보냈어요. 제보자는 에마를 돌보던 간호사였다가 부당해고된 줄리아였습니다. 로그에는 클로이가 사망 환자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라이언이 관리자 권한으로 기록을 변경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아직 아닙니다. 태성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라와 라이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유라는 클로이의 한국 치료를 막는 대가로 캐나다 재단의 폐재생기술 국내 독점권을 약속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국내 악인과 해외 악인이 처음부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증거를 감사실과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마의 수술 당일 새벽 수술 장비의 핵심 압력 조절기가 고장난 것이죠. 점검 기록상 전날까지 정상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장에서 조립했던 밸브와 같은 모델임을 알아봤습니다. 이 부품이 바뀌었어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품은 내부 링이 이중 구조예요. 이건 값싼 복제품입니다. 클로이는 공장 각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오제식이 불량품 누명을 씌울 때 사용한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유라가 공장과 병원을 연결해 수술 장비까지 손댄 것이죠. 수술은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마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장비팀에 말했습니다. 예비 부품을 가져오세요. 재고가 없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태성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면허가 아니라 공학기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할 수 있어요. 클로이는 장비실 바닥에 앉아 밸브를 분해했습니다. 손끝은 공장 노동으로 이미 갈라져 있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구조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호는 공구를 건넸고 명자는 클로이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2시간 뒤 압력 조절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사람을 살리는군요. 클로이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살려요. 직무정지 상태였던 태성 대신 병원장은 외부 흉부외과 권위자를 집도의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의사는 에마의 상태를 보고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산모와 태아 둘 다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로이는 수술 계획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폐혈관을 단계적으로 재건하고 재생 패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의실 의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유라가 끌려가기 전 남긴 위험 보고서 때문에 누구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죠. 그때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네. 직무정지를 해제하겠네. 유라의 이메일과 장비 조작 증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태성은 흰 가운을 다시 입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클로이도 수술 참관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에마가 클로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못 나오면 아기를 부탁해.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 클로이는 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같이 나올 거야. 당신도 아기도. 수술은 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폐혈관을 열자 예상보다 넓은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태성은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고 클로이는 모니터 밖에서 재생 패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한 차례 심정지가 왔지만 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 환자는 기다려줬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갑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마는 살아있었습니다. 태아 심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자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정호는 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은 지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클로이는 그의 가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고마워요. 14년 전 당신이 한 말 기억합니까? 살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이제 갚았네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은 병원 내부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휴식할 수 없었습니다. 에마의 회복 과정에서 재생 패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혈관과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클로이의 연구가 옳았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태성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합시다. 내 면허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곧 회복될 겁니다. 캐나다 감사기관이 긴급 심의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 클로이의 면허 정지는 해제됐습니다. 라이언의 기록 조작과 리처드의 은폐가 확인된 것이죠. 두 번째 반전은 더 컸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임상시험 환자는 클로이의 치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리처드가 비용을 줄이려고 승인되지 않은 저가 약물을 사용한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이언은 이를 감추기 위해 클로이에게 책임을 씌웠습니다. 클로이는 복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환자를 버린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국 의사 면허 인정 절차와 연구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집 식탁에서 공부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약선죽과 따뜻한 차를 챙겼고 정호는 어려운 한국어 의료 용어를 큰 글씨로 적어 벽에 붙여줬습니다. 태성은 매일 퇴근 뒤 클로이와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지만 누구도 먼저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 언제까지 의학 이야기만 할 거야? 클로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성은 태연한 척 물을 마셨지만 귀가 빨개졌죠. 에마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인 삼촌이 둘이겠네. 태성 선생님과 언젠가 내 남편이 될 사람. 명자가 주방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클로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것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요? 같은 사람이 되는 것. 클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심장이 오래도록 빠르게 뛰었습니다. 행복이 가까워질수록 불안도 커졌습니다. 라이언과 유라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라는 구속을 피하고 해외로 출국하려 했고, 라이언은 클로이의 원본 기술을 중국계 투자회사에 넘기려 했습니다. 기술이 넘어가면 환자 안전보다 수익을 앞세운 저가 제품이 세계 시장에 풀릴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병상에서 일어난 에마와 함께 새로운 재생 패치 시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생분해성 섬유 기술과 자신의 폐 조직 재생 알고리즘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죠. 밤마다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손끝은 다시 갈라졌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태성은 커피를 빼앗고 따뜻한 보리차를 놓았습니다. 쓰러지면 연구도 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네요. 환자에게는 정말 없으니까요. 태성은 한숨을 쉬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밤셉니다. 두 사람은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데이터를 맞췄습니다. 마침내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얇고 투명한 막이었지만 손바닥 위에서 살아있는 조직처럼 미세하게 움직였죠. 클로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도 훔칠 수 없게 전 세계 앞에서. 태성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라이브로 합시다. 클로이는 완성된 재생 패치를 품에 안고 병원 국제의료 포럼 무대로 향했습니다. 포럼 당일 유라는 보석 상태로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불렀죠. 라이언도 화상으로 연결돼 클로이의 기술이 캐나다 재단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클로이 앞에는 수백 명의 의사와 투자자,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면허 정지 전력이 있는 외국인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 합니다. 이것이 국제망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클로이는 준비한 자료를 띄우려 했지만 화면이 꺼졌습니다. 행사장 시스템이 해킹된 것이죠. 유라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자료도 없군요. 라이언의 화상 화면이 켜졌습니다. 클로이, 이제 그만 포기해. 내가 만든 것은 우리 재단 자금으로 만든 거야. 클로이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재생 패치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늘 서류와 권력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마의 수술 전후 영상을 수동 저장 장치로 연결했습니다. 태성이 뒤에서 별도 회선을 열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죠. 클로이는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환자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 언니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5시에 도착한 환자를 1시간 안에 검사했고 여러 과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태도였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감성팔이 그만해요. 클로이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비용을 줄이려고 환자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수술 장비에 불량 부품을 넣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과 장비 각인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정호가 확보한 공장 기록, 병원 보안 영상, 라이언과 유라의 계약서가 차례로 공개됐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작이에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수사기관 검증을 마쳤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에서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클로이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병원 서버에서 복구된 원본 수술실 로그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마틴은 제 이름으로 사망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실제 책임자는 리처드 콜린스 이사장입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캐나다 감사기관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 수사기관과 공조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자료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군중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개였지만 곧 수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에마의 수술 전후 영상과 태아 심박 기록이 공개되자 세계 각국 의사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유명 의료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공유했고 접속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죠. 유라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약물 용량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캐나다 재단과 독점 계약을 약속받았습니까? 유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클로이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술은 한 병원이나 한 나라의 자랑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에게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대한민국 의료기기 기업 한빛바이오의 윤성호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가 생산 설비와 임상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윤 회장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클로이 박사와 한국연구진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저소득 환자에게 일정 비율을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클로이는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검증도 안 된 기술입니다. 윤 회장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검증을 막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군요. 방송 댓글에는 유라와 캐나다 재단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캐나다 병원 앞에서는 환자 가족들의 시위가 시작됐고 재단 후원 기업들이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리처드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가와 기부금이 동시에 무너졌죠. 라이언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라도 장비 훼손과 업무방해, 환자 위해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클로이는 빈 무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그럼 시작을 축하해야겠네요. 태성은 은색 호루라기를 그녀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왜요? 또 내가 필요할 때 불어야 하니까. 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옆에 있겠습니다. 클로이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14년 전 산불 속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과 꿈을 지켜준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로이,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연구 말고도 있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어요. 누굽니까? 눈치 없는 흉부외과 의사 한 명이요. 태성이 웃다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객석 조명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에마는 건강한 딸을 조기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작았지만 힘차게 울었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고 정호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손녀가 생겼다고 자랑했습니다. 에마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도 살아. 클로이는 태성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하지만 연구는 더 큰 파도를 맞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 세계 각국에서 주문과 공동 연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빛바이오는 긴급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클로이와 태성은 안전성 검증에 매달렸습니다. 첫 달 기술 자문료와 특허 선급금이 입금됐을 때 클로이는 통장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해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이 한 달 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자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돈인가요? 명자는 웃었습니다. 내가 밤새워 사람 살려서 번 돈이지. 클로이는 가장 먼저 정호의 집 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정호는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 돈을 내가 갚아? 가족이면 같이 갚는 거라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명자는 웃으며 정호의 등을 쳤습니다. 졌네, 당신. 클로이는 남은 돈으로 에마의 재활비를 마련하고 저소득 산모 치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태성은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은색 호루라기 모양이 새겨진 단순한 반지였습니다. 산불 속에서 시작된 약속을 이제 가족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클로이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대답할게요. 좋아요. 명자는 두 사람을 끌어안았고 정호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은 병원 정원에서 작게 열렸습니다. 에마는 아기를 안고 신부 들러리로 섰고 명자는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의료진에게 나눴습니다.
클로이는 흰 드레스보다 태성의 손이 더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다음 날 캐나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산림농장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였습니다. 리처드와 라이언의 범죄로 병원 재단이 파산하면서 담보 자산이 일괄 매각되는 것이었죠. 그 농장에는 부모의 묘와 에마가 클로이를 키운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화면 속 경매 공고를 바라봤습니다. 시작가는 3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곳을 잃으면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억도 사라져요. 명자가 여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정호도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사돈댁 구경 한번 해야지. 클로이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한빛바이오와 체결한 글로벌 독점 생산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첫 해 최소 보장 매출이 500억 원이었고 해외 임상 계약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커질 전망이었죠. 클로이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숫자보다 명자와 정호의 젖은 눈이 먼저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부터 하실 겁니까? 클로이는 대답했습니다. 고향에서 빼앗긴 것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수 가족만의 땅으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밴쿠버행 1등석 항공권 5장을 예약했습니다. 태성, 명자, 정호, 에마 그리고 자신을 위한 표였습니다. 밴쿠버 경매장은 과거 클로이가 근무하던 병원 재단 건물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비가 내렸고 산림농장 사진이 대형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라이언과 리처드는 구속 상태였지만 그들의 채권자들과 투자회사들이 농장을 노리고 있었죠. 경매 진행자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최종 입찰가는 280억 원입니다. 추가 입찰 없습니까? 클로이는 뒤쪽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죠. 클로이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글로벌 자산 증명서와 은행 지급 보증서를 내밀었습니다. 경매를 멈춰주세요. 산림농장과 연구동, 가족 저택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350억 원에 인수하겠습니다. 경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회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금 조달 능력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태성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한빛바이오가 공동 보증한 문서였습니다. 진행자가 여러 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350억 원 전액 즉시 지급 조건이 맞습니까? 클로이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망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농장은 다시 클로이와 에마의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을 개인 저택으로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희귀 폐질환 환자와 산불 구조대원을 위한 국제재활연구센터로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 의료계를 용서한 겁니까? 클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까지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회에서 리처드를 따르던 사람들은 클로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자신들도 협박받았다고 변명했고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에게 복직이나 자리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버린 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에마를 돌보다 해고됐던 간호사 줄리아가 새 센터의 환자 권리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오제식 공장의 비리를 제보했던 한국 노동자들도 정식 품질 관리자로 채용됐죠. 클로이는 복수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림농장 오래된 집에 도착하자 에마는 현관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정말 돌아왔네. 클로이는 언니와 함께 부모의 묘를 찾았습니다. 태성은 멀리서 기다렸고 명자는 묘 앞에 한국에서 가져온 흰 꽃을 놓았습니다. 사돈어른, 딸들 잘 지켰습니다. 서툰 영어 대신 한국어로 말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정호는 농장 창고를 둘러보며 오래된 소방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도 산불이 많았겠군.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년 전 태성을 만난 산불도 이 산맥에서 시작됐어요. 태성은 은색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 시작점이네요. 클로이는 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집이기도 해요. 캐나다 법원은 리처드와 라이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 진술에서 병원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라이언은 클로이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유리병 너머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농장을 되찾았다며. 응. 내가 없었으면 내 기술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클로이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다른 사람 인생을 자기 공으로 착각하네. 라이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형량을 줄일 진술을 해줘. 에마의 산소를 끊으려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숨통을 살려달라고 하네. 라이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로이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을 모두 말해. 리처드가 숨긴 환자 기록까지 전부.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이 적어도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것이 클로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태성과 클로이는 한강이 보이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와 정호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가 편하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죠. 클로이는 집 한쪽에 명자의 도시락 주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서야 두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없으면 이 집은 집이 아니에요. 명자는 결국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에마와 아기도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어느 저녁 캐나다에서 온 줄리아와 에마, 한국 의료진이 모두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조심스럽던 캐나다 손님들도 한 숟가락씩 맛본 뒤 그릇을 비웠습니다. 에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 버려졌을 때 이런 식탁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 명자는 에마의 밥그릇에 찌개를 더 떠줬습니다. 많이 먹어요. 아기 키우려면 힘이 있어야 해. 정호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한국 동요를 불렀습니다. 태성은 클로이 손을 식탁 아래에서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14년 전 화재 속에서 붙잡았던 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클로이는 주변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면허와 재산을 빼앗기고 편도 항공권 2장만 들고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니와 조카의 생명을 살렸고 자신의 연구를 세상에 내놓을 용기를 줬으면 무엇보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몇 달 뒤 클로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클로이는 검사 사진을 들고 병원 복도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태성이 달려오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태성은 눈을 크게 뜨고 클로이를 안았습니다. 명자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역국을 끓였고 정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위해 작은 나무 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마는 영상통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기부터 살려달라고 말할 차례가 오면 안 돼. 클로이는 배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국제 폐이식 재단은 첫 해에만 수백 명의 저소득 환자를 지원했습니다. 캐나다 산림농장 연구센터와 서울 한강대병원은 실시간으로 환자 자료를 공유했고 치료 대기 기간은 몇 달에서 며칠로 줄었습니다. 클로이는 세계 학회 연단에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빠른 의료는 속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태성은 객석에서 박수를 보냈고 명자와 정호는 맨 앞줄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클로이는 더 이상 쫓겨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 언니이자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였습니다. 빈손으로 한국에 왔던 겨울 새벽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공항, 바람보다 먼저 자신에게 달려오던 태성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은색 호루라기 하나가 두 나라와 두 가족을 이어준 긴 시간을 생각했죠. 삶은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에도 뜻밖의 문을 열어주곤 합니다.
그 문 너머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클로이는 태성의 손을 잡고 따뜻한 집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곳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기 웃음, 가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 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 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 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 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 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한국어 시험 날에는 온 가족이 더 긴장했습니다. 정호는 아침부터 시험장 위치를 3번 확인했고 명자는 찹쌀떡과 따뜻한 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은 의학용어 카드까지 만들어 차 안에서 마지막 문제를 냈죠.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응급처치는? 클로이는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한 뒤 웃었습니다. 시험보다 당신 질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클로이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클로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가 합격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안았고 정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한국 의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웃다가 클로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이 가득했습니다. 클로이는 새 면허증을 바라보며 오래전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허는 혼자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발음을 고쳐준 정우와 시험날마다 도시락을 싸준 명자, 수백 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준 태성의 시간이 그 작은 카드 안에 들어있었죠. 에마의 딸이 첫돌을 맞았을 때 두 나라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캐나다식 케이크 옆에는 한국식 떡과 과일이 놓였고 아기는 연필과 청진기 사이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은색 장난감 호루라기를 집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클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물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루라기가 없어도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요? 평생 찾았겠죠. 명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하고 떡이나 먹어요.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마는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리 가족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했네. 클로이는 언니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방 안에는 아이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구센터에서는 과거 병원 재단의 피해자들이 모여 공개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클로이는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로 딸의 수술이 취소됐던 날을 이야기했고 한 여성은 보험 등급 때문에 치료 순서가 뒤로 밀렸다고 울먹였습니다. 클로이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저는 여러분 대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연구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모든 고위험 치료 결정에 환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성은 그 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농장만 되찾은 게 아니군요. 클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긴 목소리도 되찾아야 해요. 이 결정은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병원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라의 재판날 클로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태성을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환자의 약을 줄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태성은 클로이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습니까? 조금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누군가 질투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 태성은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말을 정확히 합니다. 클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서 쉬운 말을 해줘야 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쉽네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오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을 연 첫날에도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대기실에는 치료를 포기당한 환자 가족들이 줄을 섰죠. 클로이는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숨기지도 않을 겁니다. 태성은 옆에서 검사 순서를 조정했고 명자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은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돕습니까? 클로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연구센터의 첫 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원칙이었죠. 그날 밤 마지막 환자의 검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태성은 지친 클로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32명을 봤습니다. 클로이는 복도 끝에서 잠든 보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당신은 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14년 전 화재 현장에서는 살아남는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일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